날짜로는 9월 28일에서 10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50년 9월 28일 봅니다. 928 서울 수복일이죠. 그렇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인천 월미도에 상륙한 유엔군이 인천과 여러 섬들을 장악하지요. 그리고 서울로 진격을 합니다. 우리 국군, 해병대 각 부대별로 맡은 임무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수행을 해냈죠. 그리고 이제 피를 말리는 수복 하루 전날, 그러니까 9월 27일입니다. 국군 해병 제2대대 그리고 미 제1해병연대 함께 마포 그리고 서울역을 경유해서 서울 시가지를 수복 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심야에 태극기를 지참한 채 중앙청으로 진격을 하지요. 정말로 치열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청에 마침 이제 진입을 하는데요.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박정모 소위 그리고 현재 하사입니다. 계급이 양병수 하사 그리고 견습수병 최국방 정영검 이렇게 4명이 오전 6시 6시 10분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6시 10분경에 중앙청 난간에 비로소 바야흐로 드디어 태극기를 다시 개양을 합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피탈된 지 약 97일 만에 수도 서울을 완전 탈환을 하게 된 거죠. 1950년 9월 28일의 일이었습니다. 928 서울 수복일 그렇습니다. 자, 2000년 9월 29일 볼까요? 신문 시사 만화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고바우 영감이지요. 이 고바우 영감이 국내 최장기 연재 기록 14,139회라는 이런 대기록을 세우고 연재를 중단한 날입니다. 9월 29일. 1955년에 시작이 됐고 2000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무려 45년 횟수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14,139회. 단일 만화로는 우리나라의 최장수 시사 만화. 그래서 2001년도에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물론 문화재로도 등록이 됐었고요. 이 그림을 그렸던 김성환 선생님, 화백 김성환 선생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우리 신문을 보면 신문에 창이 없는 집 같았어요. 신문이 창 없는 집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만화로 우리 신문에 창을 내고 싶었습니다. 창문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라고 그래요. 피난 중에는 다락방에서 그렸고요. 네. 이름이 고바우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 고바우라는 이름은 그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위처럼 단단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이 민족성을 상징한다. 이런 뜻에서 고바우라고 지었다 그래요. 고바우 영감. 저 중년의 남자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배도 이쁘게 살포시 나오고 말이죠. 안경을 쓰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한 올이 있었어요. 한 올. 아주 특이하게 머리카락 한 올. 대신에 입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표현을 못하고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나 지금 화났어. 국민들이 화났어. 그럼 이걸 풍자할 때 머리카락이 빳빳하게 섭니다. 한 올 머리카락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리고 왠지 우리 국민이 풀이 죽었어 이러면은 머리카락이 살짝 기울어지죠. 꼬부라지죠. 네. 아무튼 참 별의별 감정을 이 머리카락 한 올로 다 표현을 했었던 그런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입 없이 감정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까지 통틀어서 이 사회를 풍자를 하는 그런 만화였었으니까 입이 있으면 할 말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말로 하는 대신에 머리카락 한 올로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보시는 독자들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 지금 뭔가 이 고바우 영감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나와 생각이 같네. 이렇게 감정이입. 그 감정이 함께 또 이입이 돼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열어놓은 게 바로 고바우 영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풍자가 좀 짙다 보니까 탄압을 참 많이 받게 돼요. 군사정부 시절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 이전에 이미 1958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월 23일자 신문 동아일보에 게재가 될 때였었는데요. 그때 경무대의 절대 권력을 비판했다. 이런 평으로 결국에는 재판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는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경무대 똥통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름이. 이건 뭔가 하면 경무대는 왜 지금의 청와대잖아요. 경무대에서는
똥 푸는 사람도 밖에 나오면 권력자야. 권력을 가진 양반이야. 이걸 풍자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유죄를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받게 된 그런 예가 또 있었네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최초로 최장수 만화, 시사 만화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고바우 영감. 네. 2000년 9월 29일 날 이 만화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1955년 9월 30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딘이 사망을 한 날입니다. 제임스 딘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931년 2월 8일 날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24살밖에 되질 않았네요. 근데 24살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거든요. 에덴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 그리고 자이언트. 이 세 편의 대영화에 정말로 큰 스케일의 영화였었죠. 이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을 하면서 그야말로 불세출의 청춘 불멸의 스타로 등극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평입니다. 그런데 이 24살 어린 친구가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요, 물론 운도 따랐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본인의 마인드였었습니다. 오디션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디션 현장이라고는 정말 누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디션 현장에 가면 왜 영화 감독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또는 그 영화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심사위원들이 그 친구를 알아볼 정도로 심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디션을 보는 이 친구를 심사위원들이 눈여겨보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바로 제목이 총검장착입니다. 총검장착. 척 들어보면 알겠죠. 이거 어떤 그 전쟁 영화구나. 총검장착. 그렇습니다. 1951년에 제작이 됐었는데요. 1951년이면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졌으니까 6.25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휴전 이전이지요. 1951년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영화가 바로 우리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속에 병사로 캐스팅이 됩니다. 뭐 그다지 큰 배역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 이후로 여기저기 캐스팅이 되면서 나중에는 에덴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 이런 대작에 캐스팅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 그야말로 불멸의 스타, 우리 영혼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스타로, 청춘 스타로 등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살 이런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아마도 그렇게 이런 나이에 그런 반항적인 모습에 아주 그 캐릭터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청춘들에게 비춰지면서 그때 당시에 단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도 청춘 스타로, 불멸의 청춘 스타로 불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제임스 딘이 사망을 한 날이네요. 1955년 9월 30일. 1926년 10월 1일 보겠습니다. 나운규 감독, 여러분 영화 아리랑 잘 아시잖아요. 이 아리랑. 그런데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의 시나리오를 나운규 감독이 직접 썼습니다. 배우 나운규가 감독으로 첫 등판을 하게 된 그런 영화인데 놀라운 사실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아리랑은 우리 민족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불려집니다. 제가 실제로 방송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제가 취재를 해온 결과 우리말을 몰라도 아리랑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랑은 결국 수십 년 대가 지나고 수백 년 대가 지나도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을 딱 설명하는 데는 아리랑만한 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생명력. 그리고 또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의 정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우리 한민족 특유의 그 끈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아마 아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이 아리랑이 얼마나 또 우리 이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정서 속에 살아있는가 하면 중앙아시아를 가면 중앙아시아의 아리랑이 또 있어요. 그들의 풍경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아리랑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멕시코에 가면 멕시코 아리랑이 있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아리랑이 또 있어요.
우리 교민들 사이에, 교포들 사이에. 우리 선조들이 아마 그런 걸 전수를 해줬던가 봐. 창의력 있잖아요. 우리의 실생활을 여기다 담아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후렴 부분은 꼭 아리아리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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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랑으로 마무리가 돼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생활 속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근데 이렇게 유명한 우리의 소리 아리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이라는 영화 속의 스토리, 그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일단 가장 찬사를 받게 된 그 배경을 좀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영화가 만들어진 게 1920년입니다. 여러분, 한일 합방이 언제입니까? 19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합방 이후에 10년이 지난 때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 민족지사들, 애국지사들이 우리나라의 자유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싸웠던 그 시기였었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민초들까지도 우리 이렇게 있었으면 안 된다. 정말 이유 있는 저항을 해야 된다. 우리의 독립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독립운동에 불이 붙어 있었고, 또 민초들끼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또 굉장히 활화산처럼 들불처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총독부는 당연히 서슬퍼렇게 총칼을 앞세우고 감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문화 예술의 중심이 되었었던 이 영화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정말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총독부가 봤을 때 그런 메시지를 장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영화적인 어떤 그 예술성은 정말 최고다라고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 정도로 그렇게 예술성이 뛰어났다고 그러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사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노래하고 있던 백성들이 오랜 세월에 쌓이고 쌓인 슬픔의 실을 읊으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철학 공부를 하다가 3.1운동의 충격으로 미쳐버린 청년 김영진, 불사, 뭐 이렇게 이제 영화가 시작이 돼요. 무성 영화였거든요. 김영진이라는 주연 배우가 바로 그 나온규 감독이 실제로 열연을 했었습니다. 3.1운동 때 잡혀가지고 일제의 고문으로 말미암아 정신 이상이 된 민족 청년을 그렸죠. 그걸 연기를 했습니다. 자, 김영진.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골로 내려왔어요. 미쳐가지고. 시골에는 동생 영희가 있는데, 왜 광인들 그 집착증 있잖아요. 왜 광인들의 집착증. 유난히 아끼고 유난히 보듬고 유난히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동생을 호시탐탐 넘보는 한 인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일경들이 앞장 세워가지고 완장을 채워놓으니까 뭐 정신 못 차리고 동네 밀고 하고 다니고 막 찍고 다니고 하던 바로 그런 그 일경 앞잡이였었어요. 이 오기오가 호시탐탐 동생 영희를 넘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오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사무치도록 아주 증오를 합니다. 낫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기오는 도망을 칠 수밖에. 뿐만 아니라 일경들도 그 앞에만 나타나면 사족을 못 씁니다. 왜? 낫을 들고 찍으려고 그러니까. 미친놈이 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경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영진이만 보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해야 잡아갖고 두들겨 패기라도 하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가 찾아옵니다. 현구가 찾아와요. 친구 윤현구가 찾아왔는데 불사 세상에 영진이는 자신의 오랜 그 친구였던 현구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동생 영희가 오빠 친구를 대신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 걱정을 하고 또 영희는 오빠 걱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로 간에 정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아주 순수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럴 쯤에서 이제 마을에 풍년농악제가 열리는데요. 이 영화 속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풍년농악제가 열리는데 기호가
마을을 요리조리 살피고 다닙니다. 또 뭐 거리가 없나 이렇게 살피고 다니다가 마침 집에서 마당에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는 영희를 보는 거예요. 집안 일을 하고 있는 영희를 보는 거예요. 옳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요때다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쫓아 들어가서 영희를 겁탈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현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현구를 잡아다가 이건 없습니다. 무성 영화니까 변사의 톤입니다. 내 이놈 현구 나쁜 자식,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빡빡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영진이도 현구를 쫓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청마루 그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걸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그런데 영진이는 어떻습니까? 정신 상태가 바른 상태가 아니죠. 이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광인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구하고 이 나쁜 놈 오교하고 둘이서 싸우는 격투를 하는데 이 모습이 자신의 눈에는 정말 아주 재밌게 노는 것처럼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바라봅니다. 그걸 영화로 보는 관객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속에서 울분이 터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잠시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워요, 이 영화.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영진이가 그린 그 환상 속에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애틋한 사랑을 지닌 두 청춘 남녀가 걸어오는데 목이 타서 비틀비틀 걸어오는 그런 상황. 그런데 저 멀리서 대상, 큰 상인들이 말을 타고 짐을 싣고 오다가 보고는 대상을 보면서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대상이 물을 주는 듯 마는 듯 하고 옆에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곱상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자를 겁탈하려고 말해서 내려가지고 그 부둥켜 앉는 환상을 보는 순간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하면서 들고 있던 낫으로 대상의 등짝을 확 찍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의 등짝에서 피가 쫙 흐르잖아요. 이 붉은 피를 보면서 영진이가 정신이 번쩍 들어옵니다. 깨어나 보니까 이건 환상이었거든. 자신이 낫으로 찍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던 그 외경 앞잡이 오기오였던 겁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증오했던 오교의 등짝을 찍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마당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모여들고 일경들도 모여들고 다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여들고 결국 현장에서 오교를 낫으로 찍어서 살해를 한 영진은 포승줄이 묶여지게 되죠. 마을 사람들은 울어요. 어휴, 불쌍해. 영이 어떻게 불쌍해. 그러면서 저렇게 잡혀가면 좀 어떡하나 몸상할 텐데 이런 걱정들. 포승줄로 끌려가던 영진이가 돌아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 말이 극장 안을 완전히 다 울려요. 그렇게 오열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 몸이 삼천리 강산에 태어났기에 미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려는 이 영진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갱생의 길을 가는 것이오니 여러분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탁 돌아서 일경들한테 끌려갑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아리랑 노래를 불렀죠. 온 극장 안이 아리랑으로 삽시간에 합창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영화가 바로 무성영화, 변사가 대사를 엮어갔었던 무성영화 아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한번 보면 참 좋겠는데 볼 수가 없어요. 왜? 필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밀짚모다에 요렇게 테두리 했던 게 영화 필름이었어요. 야, 그렇게 해서 아마도 수만 조각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밀짚모자밖에 없었으니까. 그 속에 아리랑이 오마이갓. 야, 그러네요. 무지해도 우리가 너무 무지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자, 아리랑 이야기, 우리 민족혼을 불어넣는 그런 노래, 아리랑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2008년 10월 2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 최진실 씨가 사망을 한 날입니다. 광고 카피 유명하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 목소리는 성우 권희덕 선생의 목소리입니다. 최진실 씨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이 광고 카피가 나오고 난 뒤에 그런 얘기가 나돌았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광고는 카피를 남긴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광고 카피를 작성하는 카피라이터라고 그랬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특별한 직종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직종으로 부상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또 얼핏 나네요. 참 재밌는 문구가 참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카피 이후로 많이 등장을 했고 많이 엄청나게 발전했었다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실 씨는 나중에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가 남긴 유서라든가 이런 증거물을 보고 확실한 자살이다 하고 이제 경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에 약간의 우울증을 좀 겪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 문제라든가 또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위상, 여기에 관한 스트레스, 또 종래는 또 사체 연루설, 이거 괴소문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고 괴로워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 이런 괴소문이 있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터넷 악성 댓글 유포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로 최진실 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08년 10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법안에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안 명에 실명은 사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말 한동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만인의 연인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줬었고 가슴을 설레게 했었던 배우 최진실 씨 명복을 빕니다. 고마웠습니다. 네. 1966년 10월 3일 간호보조원 114명을 독일에 파견한 날입니다. 백영훈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한국인으로서는 그 최초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독일의 차관을 가져올 당시에 통역관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서 회고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무상 원조가 끊긴 상황에서 독일 정부하고 차관 협상을 하는데 조근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성공 시점에서 독일에서 요구했던 것이 어떤 그 지급 보증에 관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개뿔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지 지급 보증을 쓸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독일의 노동부 직원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서로 신뢰인데 광부 5,000명. 우리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입니다. 거기다가 또 간호사 2,000명. 정말로 필요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파견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3천만 달러의 차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회고를 나중에 했었죠. 2017년,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이죠. 6월 27일 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파독 간호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그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가 열렸는데 제목이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였었습니다. 이 전시회로 인해 가지고 파독 간호 인력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서 파독 간호 인력의 절반이 간호조무사였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조명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파독 간호원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절반이 간호조무사 분들이셨다. 이런 사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활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재조명이 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시회가 좀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꽤 많으실 텐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날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0년 10월 4일 봅니다.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500억 영화계 기부. 와, 명보 아트홀을 공유재산으로 사회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이 모교 서울대학교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쾌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0월 4일 있었던 500억 기부를 하면서 남기신 말씀.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써달라. 나는 평생 영화를 하면서 살았고 평생 국민들의 사랑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만큼 영화계에 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제로 참 실천을 하셨던 분 아닌가. 그래서 정말 모두가 존경을 표하는 그런 배우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28년생이시네요. 그러면 올해 연세가 91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되시네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치과 의사로 계시다가 배우로 전향을 하셨죠.
15대 16대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 예술 발전에 큰 힘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참 이분의 어떤 그 인성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던 게 2012년의 기록인데, 서울대학교에 연극 동문회가 있습니다. 그 연극 동문회 동문들이 모여서 제작한 하얀 중립극이라는 그 연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연세가 83살이셨어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연극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그런 세기의 명배우답습니다. 신영균 선생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래오래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더 눈으로 또 확인하면서 그 희열, 그 기쁨을 오래오래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또 알차고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 주 이야기에서 만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